안녕하세요. 볕 잘 드는 우리 집에서 살게 된 60대 여성입니다. 저는 능력 없는 남자한테 시집간 여자로 평생을 살았어요. 이 말 참 우습죠? 사람들이 대놓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명절이면 며느리들 사이에서 친척들 눈빛에서 저는 늘 그런 동정 어린 시선을 받던 여자였어요. 남자들 다 아파트 평수 늘려갈 때 새방을 못 벗어났고 다른 집 남편이 승진할 때 우리 남편은 낡은 시계나 들여다보고 있었으니까요. 저도 사람인지라 입을 뒤집어 쓰고 운 밤이 셀 수 없이 많았어요. 그런데요, 사람은 정말 끝까지 봐야 안다는 말, 그 말을 이제야 알았어요. 오늘 제 사연은 그냥 저를 따라서 제 젊은 시절부터 천천히 와주세요. 그럼 여러분도 저처럼 마지막엔 한참 멍하니 앉아 계실지도 몰라요. 자, 그럼 오래된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우리 아버지는 제가 9살 때 돌아가셨어요. 공사장에서 일하시다 사고를 당하셨죠. 그때 일은 사실 잘 기억도 안 나요. 다만 엄마가 밤마다 부엌에서 소리 죽여 울던 것, 그리고 우리 집이 어느 순간 세상에서 제일 추운 집이 됐던 것만 어렴풋이 남아 있어요. 엄마는 그때부터 삭바느질을 시작했어요. 남의 옷을 짓고 고치면서 삼남매를 먹여 살렸죠. 엄마 손은 늘 바늘에 찔려 성한 날이 없었고 겨울이면 손등이 다 터져서 피가 배어 나왔어요. 그 무렵 우리 집에 드나들던 아저씨가 한 분 있었어요. 아버지 친구라고 했어요. 키가 크고 점잖은 분이었는데 올 때마다 쌀이며 연탄이며 뭘 잔뜩 들고 오셨죠. 엄마는 그 아저씨만 오면 손사래를 치며 자꾸 돌려보내려 했어요. 이러지 마요. 자꾸 이러면 부담스러워요. 번번이 이러면 어떡해요. 그런데도 아저씨는 꼭 뭘 놓고 가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아저씨가 어쩐지 싫었어요. 어린 마음에 저 아저씨가 우리 엄마를 좋아해서 우리 아버지 자리를 넘보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죽은 아버지가 불쌍하고 엄마를 뺏기는 것도 같고요. 그런 마음이 뒤섞였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그 아저씨가 또 대문을 들어서렸는데 제가 두 팔을 딱 벌리고 막아섰어요. 아저씨,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다신 오지 말라고요. 나 아저씨 싫어. 그때 저는 어찌나 당돌했는지 몰라요. 아저씨는 잠깐 절 내려다보더니 화도 안 내시고요. 그냥 들고 온 보따리를 가만히 문 앞에 내려놓고는 조용히 돌아서 가셨어요. 그 뒷모습이 쓸쓸했던 건 지금도 기억나요. 그날 이후로 아저씨는 정말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대신 명절이면 꼭 쌀 한 가마니랑 봉투 하나를 대문 앞에 놓고 가셨죠. 엄마는 그걸 발견할 때마다 한참을 대문 앞에 서 있다가 들어오셨어요. 그 아저씨가 나중에 제 인생에 어떤 사람으로 다시 나타날지 철없던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세월이 흘러 26이 됐을 때 그때만 해도 그 나이면 노처녀 소리 듣던 시절이었죠. 엄마는 부쩍 제 혼처를 걱정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를 앉혀놓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선 하나 봐. 엄마가 잘 아는 집 아들이니까 딴 말 말고 그냥 나가봐.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나갔어요. 엄마가 워낙 강하게 밀어붙이시니까요. 그런데 찻집에 나온 남자는 억지로 나온 티를 내는 건지 어찌나 말이 없는지 차 한 잔 마시는 동안 10마디도 안 했어요. 무슨 일을 하냐고 물었더니 시계를 고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만 눈을 반짝이며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멈춘 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왜 멈췄는지 다 이유가 있어요. 사람도 그렇고요. 그 말이 참 오래 남더라고요. 무뚝뚝한데 어딘가 다정함도 있는 것 같고 약해 보이면서도 단단함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때 엄마가 참 이상했어요. 선을 보고 돌아온 날 제가 솔직하게 말했거든요. 엄마, 사람은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시계 고치는 일에서 돈이나 제대로 벌겠어? 나 이러다가 그 남자 만나서 고생만 하는 거 아니야? 세상 어느 엄마가 딸이 이런 말을 하는데 괜찮다고 하겠어요. 보통은 딸 편에서 같이 걱정해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달랐어요. 돈이 뭐가 중요하냐? 사람이 좋으면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돼. 그 집은 사람이 됐어. 저는 그 말이 어찌나 이상하던지요. 아버지 없이 당신 손에 피가 나도록 삭바느질해서 겨우 먹고 사는 집이면서 그런 엄마가 딸 시집만큼은 형편 나은 대로 보내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니겠어요? 남들 같으면 사윗감 직업이나 벌이는 얼마나 되는지 집안에 빚은 없는지 그런 걸 제일 먼저 캐묻잖아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그런 조건 하나를 안 따졌어요. 오로지 사람 좋으면 됐다. 그 말만 반복하셨죠. 전 그게 내내 마음에 걸렸지만 깊이 캐묻진 않았어요. 그러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소름 돋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사람 아버지가 글쎄 제가 어릴 적 우리 집 문 앞에 쌀을 놓고 가던 그 아저씨였던 거예요. 제가 오지 말라고 쫓아낸 바로 그 아저씨요. 저는 그 자리에서 엄마를 붙잡고 물었어요. 엄마, 그 아저씨 아들인 거 알고 있었어? 아니 어떻게 결혼까지 시킬 생각을 했어? 엄마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짧게만 대답하셨죠. 다 인연이라는 게 있는 거야. 너희만 좋으면 됐지. 억지로 되나? 뭘 자꾸 캐물어.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 엄마가 왜 그렇게 이 결혼을 찬성했는지, 돈도 조건도 안 보고 오로지 이 사람이어야 했는지를 저는 몰랐어요. 두 집안 사이에 흐르던 그 깊은 인연을요. 결혼하고 나서야 저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게 됐어요. 이 사람 알고 보니 꽤 잘 사는 집 아들이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정미소를 크게 하셔서 남부럽지 않은 형편이었죠. 그런데 남편은 그 재산에 손도 안 댔어요.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으라는 것도 마다하고 다 낡은 시계나 고치는 조그만 가게를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두고 왜 저 고생을 사서 하나 싶더라고요. 나중에 슬쩍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 사업 물려받으면 편할 텐데 왜 안 하냐고. 그랬더니 남편 얼굴이 싹 굳더니 딱 한마디라더라고요. 그 사람 돈은 죽어도 안 받아. 그 사람이라뇨? 자기 아버지를요. 저는 그 말이 어찌나 서늘하던지 더 묻질 못했어요. 이 사람 가슴속에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구나. 그때 어렴풋이 느꼈죠. 아무튼 그 바람에 우리는 늘 새빵을 전전했어요. 이 동네 살다 저 동네 살다 주인집 눈치 보며 이사를 얼마나 다녔는지 몰라요. 전셋값 올려달라는 소리가 제일 무서웠어요. 애 둘 데리고 짐 싸서 나올 때마다 저는 속으로 얼마나 울었는지요. 그런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참 묘한 구석이 있었어요. 돈은 없는데 낭만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월급날이면 꼭 극장표 2장을 끊어왔어요. 쌀쌀돈도 빠듯한데 무슨 영화냐고 제가 타박하면 웃으면서 그래요. 마음이 가난한 게 제일 불쌍한 거야. 우리 오늘 하루는 부자처럼 살아보자고. 꽃도 참 자주 사왔어요. 길에서 파는 그 조그만 꽃다발을요. 손에 기름때 잔뜩 묻은 채로 퇴근길에 꽃 한 다발 사들고 와서는 씩 웃는 거예요. 전 그게 좋으면서도 한편으론 속이 터졌어요. 이 꽃 살 돈이면 애들 공책을 몇 권 사는데 싶어서요. 한 번은 제가 참다 못해 쏘아붙였어요. 제발 이런 것 좀 사오지 마. 이 돈이면 애들 신발을 사지. 우리가 지금 꽃 살 형편이야? 그랬더니 남편이 꽃을 든 채로 한참 절 보다가 조용히 그러더라고요. 당신 시집 와서 고생만 해서
이런 거라도 안 해주면 내가 너무 미안할 것 같아서. 전 그 말에 그만 화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좋게 말하면 낭만 있는 사람이고 나쁘게 말하면 세상 물정 모르고 돈 못 버는 남자. 딱 그 사이 어디쯤에 제 남편이 있었어요. 그런 우리를 제일 우습게 본 사람이 바로 올케였어요. 근데 올케는요, 참 대단한 여자였어요.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맡았죠. 뭘 사면 그게 몇 배로 뛰고 어디 투자를 하면 그게 또 불어나고. 동생은 올케 덕에 살림이 쭉쭉 펴갔어요. 만날 때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님, 요즘 돈은 이런 데 투자해야 돼요. 가만히 두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저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를 늘어놓곤 했죠. 문제는 올케가 어느 순간부터 남편을 대놓고 깔본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더 얄미운 게요. 대놓고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꼭 부러운 척을 하면서 사람을 밟았어요. 한 번은 온 식구가 명절에 모였는데 올케가 뜬금없이 식구들 다 듣는 자리에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주버님 참 자상하셔. 항상 형님 집 가면 꽃 있는 거 알죠? 어쩜 이 나이 되도록 꽃을 다 사다 주시고 내가 부러워서 그래요. 부러워서. 그러고는 슬쩍 눈치를 보면서 말을 이었어요. 근데 형님, 꽃은 며칠 지나면 다 시들어 버리잖아요. 그 돈으로 차라리 금이라도 한 돈 사두시지 그러셨어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도 이만큼 산 건데. 하긴 뭐 아주버님한테 그런 머리가 있었으면 진작 부자 되셨겠지. 다 자기 그릇대로 사는 거니까. 말끝마다 부럽다, 자상하다 하면서 웃는데 듣는 사람 속을 아주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고개를 못 들었죠. 남편은 그냥 허허 웃고 말았고요. 그게 저는 더 속상했어요. 좀 받아치기라도 하지. 왜 저렇게 바보같이 웃기만 하나 싶어서요. 한 번은 제가 분해서 남편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자존심도 없어? 저렇게 사람을 대놓고 무시하는데 왜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이 뭘 알고 하는 소리도 아닌데 뭐. 더 가봐야 아는 거야. 전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속만 끓였어요. 그날도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몰래 울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인기척이 나서 돌아보니 남편이 서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있었는지 제가 우는 걸 다 봤더라고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젖은 제 손에서 그릇을 가져가더니 조용히 설거지를 대신해 줬어요. 그러면서 이 말을 했어요. 저 사람들이 뭘 알겠어.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다 모르고 하는 소리야. 저는 그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위로하려고 하는 소린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웃기만 하던 남편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 걸 속으로 삼키고 있었는지 정말 몰랐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애들도 다 크고 우리도 나이를 먹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한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게 남편이 그 소식을 듣고도 담담한 거예요.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동안 창밖만 보더라고요. 그러고는 저한테 딱 잘라서 그러는 거예요. 처가에 날리지 마. 부고 소식 돌리지 말라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시아버지 장례인데 친정에 안 알린다는 게 말이 되나 싶어서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그동안 한 번도 안 하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몇십 년을 같이 산 사람한테 이런 사연이 있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당신 내가 그 사람하고 얼굴도 안 보고 살았는지 궁금했지? 저는 숨을 죽이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사실 늘 궁금했었거든요. 남편이 시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입을 꾹 다물어 버리니까 감히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내가 한 10살쯤 됐나? 어느 날 아버지가 그냥 사라졌어. 아침에 밥 먹고 나간 사람이 그 길로 안 돌아왔어. 무슨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편지 한 장 없이 그냥 연기처럼.
연기처럼? 사라져?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어머님은? 당신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은 창밖을 보면서 아주 담담하게 다시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가 여기저기 아버지 찾으러 다니다가 그 충격에 앓다가 몇 해 못 가서 돌아가셨어. 난 그때부터 혼자였고 아버진 어디서 뭘 하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랐어. 명절도 어머니 장례식에도 코빼기 한 번 안 비쳤어. 그런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가. 저는 그만 말문이 막혔어요. 이 사람이 그런 세월을 견디고 살았구나. 저는 그 오랜 시간을 이 사람 옆에서 자면서 깊은 상처를 하나도 몰랐던 거예요. 가슴이 다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러다 잘 살게 됐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 정미소를 크게 한다고. 처자식 다 내팽개치고 저 혼자 그렇게 배 두드리고 산 거야. 나중에야 사람 보내서 날 찾더라고. 같이 살자고. 그래서 그때 당신이 그 돈 안 받은 거구나. 아버님 사업도 마다하고. 남편이 절 돌아봤어요. 눈이 벌겋더라고요. 평생 눈물 한 방울 안 보이던 사람이요. 저 자식 버린 사람 돈을 내가 왜 받아? 그럼 그 사람 마음만 편하지. 난 그 사람 아들도 아니야. 죽어도 그 사람 돈은 안 받는다고 그때 마음 먹었어. 시계나 고치면서 살아도 내 손으로 벌어서 당신이랑 애들 먹여 살리는 게 100번 떳떳하지. 전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동안 이 사람이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새빵을 전전하면서도 시댁 재산에 손을 안 댔는지를요. 묵은 수수께끼가 그제야 풀리더라고요. 그런 사람 장래에 뭐 처가 식구들까지 부를 거 있어. 조용히 나 혼자 치르고 끝낼 거야. 가정을 꾸리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당신도 친정엔 아무 말 하지 마. 남편 목소리가 어찌나 단호하던지 저는 더 묻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 가슴 속에 이렇게나 깊은 원망이 응어리져 있었구나. 그 원망 덩어리를 혼자 끌어안고 살았구나 싶으니까 저는 남편이 안쓰러워서 눈물이 다 났어요. 남편은 상주 노릇도 겨우 신용만 했어요. 문상객도 별로 없는 쓸쓸한 장례였죠. 저는 텅 빈 장례식장이 왜 그렇게 마음이 아프던지요. 한 사람이 살다 갔는데 이렇게 배웅하는 이가 없다는 게요. 그런데요. 제가 무심코 이 이야기를 친정엄마한테 전했더니 엄마가 숨이 턱 막히는지 돌처럼 굳는 거예요. 웃지도 울지도 않고 무슨 말을 하려다 그냥 입을 다무는데 그게 어찌나 이상하던지요. 엄마 왜 그래? 괜찮아? 물어도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러고는 그날 밤이었어요. 엄마가 저한테 아무 말도 없이 혼자 장례식장에 왔더라고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셨대요. 장례식장 입구까지 왔다가 차마 문턱을 못 넘고 밖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그냥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나중에야 알았어요. 그날 밤늦게 집에 돌아온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당신 혹시 장모님한테 아버지 일 말했어? 순간 뜨끔했어요. 말하지 말라는 걸 제가 무심코 말해버렸으니까요. 왜 그러냐고 되물었더니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까 저녁에 입구 쪽에 웬 어르신 한 분이 한참 서 계시다 가시더라고. 조문객도 다 빠진 시간에 뒷모습이 이상하게 눈에 밟혀서 언뜻 장모님 같기도 하고. 저는 얼른 둘러댔어요. 이 밤에 엄마가 여기까지 왔을 리가 있냐고. 잘못 봤을 거라고요. 남편도 더 캐묻진 않았어요. 워낙 경황이 없는 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날 밤 잠이 안 오더라고요. 엄마가 왜 그 밤길을 와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문 밖에서 그렇게 서성이다만 갔을까? 그냥 옛날에 알던 사람 장례라기엔 엄마 행동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전 그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그저 옛정에 마음이 쓰여 그러셨나 보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겼죠. 그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돌아선 엄마 뒷모습 뒤에 얼마나 큰 사연이 숨어 있었는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시아버지가 가고 또 몇 해가 흘렀어요. 엄마도 어느새 80을 훌쩍 넘기셨죠. 그런데 그 무렵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부쩍 예민해지셨어요. 전화를 걸면 목소리에 힘이 없고 뭔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하셨죠.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신다고 했어요. 제가 가면 창밖을 자꾸 내다보고 누가 대문을 두드리기라도 하며 화들짝 놀라시고요. 저는 처음엔 연세가 있으니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엄마 통장이었어요. 제가 가끔 엄마 살림을 받으렸는데 목돈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한두 푼도 아니고 큰 돈이요. 엄마가 평생 모은 그 돈이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엄마, 이 돈 다 어디다 썼어? 큰 돈이 왜 자꾸 빠져나가? 엄마는 통장을 획 뺏어가면서 얼버무리셨어요. 내가 뭐 쓸 데가 있어서 썼지. 넌 신경 쓰지 마. 늙은이 돈 어디 쓰든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그때마다 이상하게 올케가 엄마 집을 들락거렸어요. 제가 갈 때마다 올케가 먼저 와 있거나 방금 다녀갔거나 했죠. 그런데 올케가 참 살뜰하게도 엄마를 챙기는 거예요.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었어요. 몸에 좋다는 보약이 엄마가 좋아하는 홍시며 두툼한 겨울 내복이며 뭘 그렇게 바리바리 사들고 오는지요? 한 번은 엄마 방에 새 전기장판이 깔려 있길래 물었더니 올케가 엄마 허리 안 좋은 것 같다면서 사다가 깔아드렸다는 거예요. 전 그게 어찌나 고맙던지. 솔직히 저는 애들 뒷바라지에 제 코가 석자라 친정엄마를 못 챙겨줬거든요. 갈 때마다 빈손으로 가기 일쑤였고요. 그런데 올케가 저 대신 엄마를 저렇게 챙겨주니 미안하면서도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올케가 돈을 잘 버니까 엄마한테 이런 것도 해드리는구나. 난 마음만 있지 뭐 하나 못 해주는데 싶어서 오히려 올케한테 늘 빚진 기분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진심으로 고맙다고 그랬더니 올케가 이러는 거예요. 에이, 형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 제가 벌이가 좀 되거든요. 어머님한테 이런 거 해드리는 게 뭐 대수라고. 형님네야 형편이 그러니 못하시는 거 다 이해하죠. 제가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말은 고맙게 하는데 그 끝에 꼭 저를 슬쩍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고맙다고 해야 하는데 듣고 나면 이상하게 속이 쓰렸어요. 그러면서 또 이러는 거예요. 아 참 형님, 저 이번에 차 바꾼 거 보셨어요? 어머님 병원 모시고 다니려면 좋은 차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큰맘 먹고 바꿨죠. 근데 형님네는 이런 차는 평생 못 타보겠어요. 그죠? 아 좋은 차 괜히 타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리고 손목에 목에 번쩍번쩍한 걸 두르고 와서는 얼마 주고 산 건지 아세요? 하고 슬쩍 값을 흘리는데 그게 그렇게 얄미우면서도 뭐라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 그러니까요. 저는 엄마한테 전기장판 하나 못 사주는데 올케는 차까지 바꿔가며 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다닌다는데 제가 무슨 낯으로 뭐라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얄밉긴 해도 올케가 저보다 낫다. 그게 설마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라는 걸 그땐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딱 하나 이상한 게 있었어요. 올케가 그렇게 뭔가를 사들고 와서 살갑게 굴고 가도 이상하게 엄마 표정이 밝지가 않은 거예요. 고마워하긴커녕 올케가 다녀간 날이면 엄마는 더 기운이 없고 넋이 나간 사람 같았어요. 저는 그게 참 이상했지만 연세가 있어서 사람 다녀가면 피곤하신가 보다 하고 넘겼죠. 그러다 뒤에 한 번은 제가 엄마 집에 갔더니 올케가 엄마한테 이러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여기서 혼자 고생하지 마시고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낡은 집 정리하고요. 정리하면 어머니 목돈도 생기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엄마 표정이 영 아니었어요. 좋아하긴커녕 아주 듣기 싫은 소리를 듣는 사람처럼 입을 꾹 다무시더라고요. 손사래까지 치면서 됐다고 하는데 목소리에 뭔가 겁먹은 기색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케가 가고 나서 제가 슬쩍 물었죠. 엄마, 올케가 엄마 모신다잖아. 나쁜 일도 아닌데 왜 그래? 난 애들 때문에 엄마 모실 형편 안 되니까 올케가 엄마 모신다면 나도 고맙지. 왜? 올케랑 불편한 거 있어? 엄마는 창밖만 한참 보시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러셨어요. 됐다. 난 여기서 죽을 거야. 저 집엔 죽어도 안 가. 괜한 소리 마라 너까지. 그 목소리가 어찌나 단호하고 서늘하던지 전 그만 더 말을 못 붙였어요. 왜 저러실까? 올케가 모신다는데 왜 저렇게 질색을 할까? 전 그저 노인네 고집인가 보다 했죠. 그런데 며칠 뒤에 제가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엄마가 글쎄 집을 내놨다는 거예요. 며칠 전까지 여기서 죽겠다던 집을요. 부동산에 벌써 말까지 다 해놨더라고요. 저는 부동산 사장님한테 그 얘기를 전해 듣고 한달음에 엄마한테 달려갔어요. 엄마, 집을 왜 팔아? 올케 집엔 죽어도 안 간다며. 그럼 이 집 팔고 어디로 가려고? 엄마는 제 눈을 안 마주쳤어요. 그냥 힘없이 그러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어. 넌 몰라도 된다. 알려고 하지 마. 제가 아무리 매달려도 엄마는 끝내 입을 안 여셨어요. 뭔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하루라도 빨리 그 집을 처분하려고만 하셨죠. 전 그땐 정말 몰랐어요. 우리 엄마가 무서운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얼마나 외롭고 두려운 싸움을 하고 있었는지를요. 그리고 그 모든 게 곧 우리 집 대문 앞에서 터지게 될 줄도요. 그날은 평범하게 시작됐어요. 저는 볼일을 보러 나갔다 오는 길이었죠. 그 무렵 남편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시계방을 접은 참이었어요. 세상이 바뀌니까 낡은 시계 고치러 오는 사람이 뚝 끊겼거든요. 몇 달을 손가락만 빨다가 남편이 어느 날인가 조용히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 이제 가게 접으려고.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니지. 나가서 월급이라도 벌어야 살지. 평생 제 손으로 가게를 지키던 사람이 그 말을 하는데 어찌나 가슴 아프던지. 그렇게 남편은 정든 가게를 정리하고 지인이 하는 큰 시계 수리점에 나가서 일을 시작했어요. 어제까지 사장님 소리 듣던 사람이 남 밑에서 월급 받는 처지가 된 거죠. 그래도 남편은 싫은 내색 한 번을 안 했어요. 오히려 이 나이에도 받아주는 데가 있어서 고맙다면서 새벽같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날 그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 사람 남의 가게에 나가면서 반차 한 번을 안 쓰던 사람이거든요. 남 밑에서 일하니 더 성실해야 한다고요. 아파도 꾹 참고 나가던 양반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목소리가 좀 이상했어요. 나 오늘 반차 냈어. 좀 일찍 들어가려고. 먼저 들어가 있을게. 반차? 당신이 웬일이야? 아니 어디 많이 아파? 아니야. 그냥 좀 일찍 들어가고 싶어서 오늘따라 그러네. 말끝을 흐리고는 전화를 뚝 끊더라고요. 저는 뭔가 찜찜했어요. 이 사람이 이럴 사람이 아닌데 많이 안 좋은가 싶어서요. 그래서 걸음을 좀 서둘렀죠. 그런데 우리 집 골목으로 막 들어서는데 저만 치서 엄마가 걸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집이랑 엄마 집이 그리 멀지 않았거든요. 전 반가워서 엄마 하고 부르려는데 엄마 얼굴을 보고 그만 입이 딱 붙어버렸어요. 엄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무슨 큰일이라도 난 사람처럼요. 숨도 가빠 보였고요. 엄마가 절 보더니 다짜고짜 제 팔을 붙잡는 거예요. 그 힘이 어찌나 세던지 80 넘은 노인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너 지금 어디 갔다 와? 빨리 집으로 가!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얼굴이 왜 이래? 엄만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저를 집 쪽으로 마구 떠밀면서 소리쳤어요. 이서방 오기 전에 빨리!
이서방 도착하기 전에 가서 빨리 문부터 잠가. 어서 가, 얼른!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이 오기 전에 문을 잠그라니. 남편이 오는 게 대체 왜 문제라는 거예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혹시 남편이 나 몰래 무슨 일을 저질렀나? 아니면 집에 뭐가 있길래 남편이 보면 안 되나?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죠. 아니면 남편이 뭐 바람이라도 피운 건가? 무슨 빚 보증이라도 잘못 쓴 건가? 온갖 나쁜 생각이 그 짧은 순간에 다 스쳐 지나갔어요. 엄마가 하도 다급하게 떠미니까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우리 집을 향해 미친 듯이 뛰었죠. 뒤에서 엄마가 빨리 빨리 하고 외치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골목을 돌아 우리 집 대문이 보이는데 전 그 자리에 그만 얼어붙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 집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제가 분명히 잠그고 나갔는데요. 그리고 그 열린 문 앞 마당에 뭔가가 잔뜩 쏟아져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낡은 상자 하나가 엎어져 있고 그 안에서 누렇게 바랜 편지 뭉치랑 오래된 돈다발이 마당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올케가 서 있었어요. 두 손에 봉투를 한 움큼 쥔 채로요. 올케는 절 보더니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입꼬리를 슬쩍 올리면서 더 여유롭게 웃더라고요. 그 웃음이 어찌나 서늘하던지 등골이 다 오싹했어요. 형님, 마침 잘 오셨네요. 이것 좀 보세요. 글쎄 어머님이 평생 숨겨온 게 있더라고요. 여기 이 상자 안에요. 형님도 몰랐죠? 저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마당에 흩어진 편지랑 돈을 멍하니 내려다봤어요. 누런 봉투가 수십 개는 돼 보였어요. 하나같이 오래돼서 색이 다 바랬고 봉투마다 낡은 지폐가 다 삐져나와 있었죠. 도대체 이게 다 뭔가 싶었어요. 올케, 이게 다 뭐야? 아니 우리 집엔 어떻게 들어왔어? 내가 문 잠그고 나갔는데. 올케는 제 말엔 대답도 안 하고 편지 봉투 하나를 집어들어 흔들었어요. 전에 어머님 따라왔는데 열쇠 어디 두는지 다 봐놨죠. 왜요? 형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상자 다 어머님이 형님네 집에 10년 넘게 숨겨뒀어요. 왜 그랬겠어요? 이거 아주버님이 보면 아주 뒤집어질 물건이거든요. 어머님이 그걸 혼자 갖고 형님네를 감쪽같이 속인 거라고요. 저는 머리가 어질어질했어요. 우리 엄마가 남편하고 절 속였다니 도대체 무슨 소리라는 건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저 골목 끝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남편의 낡은 자전거 소리요. 삐걱대는 남편 자전거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어머, 딱 맞춰서 오시네. 잘됐다. 다 같이 보면 되겠네요. 오늘 시원하게 까발려지겠어요. 올케가 아주 신이 난 목소리로 그랬어요. 전 그때 알았어요. 올케가 뭔진 몰라도 이날을 노리고 있었구나. 남편이 오는 시간에 맞춰서 이 자리에서 뭔가를 터뜨리려고 작정했구나.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남편 오기 전에 문부터 잠그라고 미친 듯이 소리쳤던 거구나. 뒤늦게 엄마가 헐레벌떡 골목을 돌아 뛰어오셨어요. 가쁜 숨을 힘겹게 몰아쉬면서요. 엄마를 보자 올케가 팔짱을 끼고 픽 웃었어요. 어머님, 그러게 진작 제 말 들으시라니까요. 제가 뭘 했어요? 곱게 넘겨주시면 서로 얼굴 붉힐 일 없는데 끝까지 버티니까 결국 이렇게 되잖아요. 다 어머님이 자초하신 거예요. 엄마가 그 말에 숨을 헐떡이면서도 올케를 노려보셨어요. 네가 사람이냐? 너한테 그렇게 빌었잖아. 이것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어머, 제가 뭘 어쨌다고요? 전 그냥 있는 사실을 밝히는 것뿐인데 제가 뭐 잘못했어요? 이게 어떤 건지 알고나 이러는 거야? 이 인정머리 없는 거사! 이걸 이렇게 내팽개쳐? 엄마 목소리가 갈라지다 못해 찢어졌어요. 그런데 올케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누가 남긴 거든 저한텐 그냥 돈이에요. 어머님한텐 애틋한 거지 전 그런 거 몰라요. 전 그 말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사람이 어쩜 저렇게 매정할 수가 있나 싶어서요. 엄마는 더 대꾸할 기운도 없이 마당에 흩어진 편지를 보더니 그대로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그러고는 흩어진 봉투들을 두 팔로 끌어안으면서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 돼. 이건 절대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어? 이건 그런 게 아니야. 엄마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봉투만 끌어안은 채 어깨를 들썩이셨어요. 전 그런 엄마를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게 온몸으로 느껴졌거든요. 우리 엄마가 저렇게 겁에 질린 모습을 전 평생 처음 봤어요. 그때 자전거가 대문 앞에 멈췄어요. 남편이 천천히 내렸죠. 그리고 마당에 이 광경을 둘러봤어요. 흩어진 편지와 돈을, 주저앉아 우는 장모를, 그리고 서늘하게 웃고선 올케를요. 덜컥 겁이 났어요. 남편이 혹시나 이 상황을 보고 오해를 크게 하진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얼른 남편 앞을 막아서면서 말했어요. 여보, 일단 이거 나도 모르는 일이야. 무슨 일인지 나도 지금 막. 그런데 남편이 제 어깨를 가만히 잡더니 옆으로 비켜서게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들어가서 바닥에 떨어진 편지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거기 적힌 글씨를 가만히 내려다보는데 그 얼굴이 제가 상상했던 얼굴이 전혀 아니었어요. 화가 난 얼굴도 배신당한 얼굴도 아니었어요. 남편은 그 낡은 봉투를 두 손으로 감싸쥔 채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아주 작게 중얼거리는 거예요. 이거 아버지 글씨잖아. 그러더니 무릎을 굽히고 앉아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하나하나 주워 모으기 시작했어요. 마치 깨진 그릇 조각을 맞추듯이 조심스럽게요. 봉투를 열어 편지를 꺼내 읽는 남편 손이 갈수록 더 떨렸어요. 저는 옆에서 그 편지를 같이 들여다봤죠.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정갈한 글씨가 빼곡했어요. 첫 줄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정한이 보아라. 예비가 참 모진 사람이지. 널 두고 떠난 지 여러 해가 지났구나. 남편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편지는 계속됐어요. 네가 이 예비를 얼마나 원망할지 안다. 원망해라. 원망하는 게 당연하다. 다만 이 돈은 네가 정말 힘들 때 요긴하게 쓰거라. 예비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봉투 안에는 그 시절 돈이 얼마씩 들어있었어요. 편지 한 통에 한 뭉치씩요. 날짜를 보니 시아버지가 사라진 그 세월 동안 해마다 쓴 거였어요. 명절, 남편 생일, 심지어 우리가 결혼한 해에도요. 한 번도 붙이지 못한 편지를 시아버지는 수십 년을 써모은 거예요. 이게 다 뭐야? 아버지가 어떻게 나한테...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주저앉아 있던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여셨어요. 그 양반이 다달이 나한테 줬어. 정환이한테 전해달라고. 근데 차마 못 줬다 내가. 저는 엄마를 돌아봤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왜 편지를 안 전했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그때 올케가 그 서늘한 웃음을 다시 지으면서 끼어드는 거예요. 자, 이제 다 아시겠죠? 어머님이 이 편지랑 돈을 혼자 깔고 앉아 계셨던 거예요. 아주버님한테 주라고 남긴 그 유산을 다요. 아주버님, 어머님이 아주버님 몫을 다 가로챈 거라고요. 이래도 어머님이 좋은 분이에요? 그 말에 엄마가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으셨어요. 봉투를 끌어안은 채로요. 아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난 가로챈 게 아니야. 나는...
엄마는 뒷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저으셨어요. 전 그 모습을 보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상자가 우리 집 마당에 오랜 시간 숨겨져 있던 거예요. 저도 몰랐던 걸 올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올케, 잠깐만. 이 상자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어? 나도 몰랐는데? 제 물음에 올케가 잠깐 멈칫하더라고요. 그런데 표정을 싹 바꾸고 억울하다는 듯 말했어요. 형님, 설마 제가 나쁜 마음으로 이러는 줄 아세요? 전 그냥 이 집안의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이에요. 어머님이 아주버님한테 몹쓸 짓을 이렇게 오랜 시간에 왔는데 그걸 알고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전 그저 두 분한테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뿐이라고요. 진실? 그럼 조용히 말하면 될 거 아니야. 왜 하필 오늘 굳이 이렇게까지 판을 벌였냐고?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올케가 잠깐 말문이 막혔어요. 그러더니 또 뻔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야 온 식구가 알아야 하니까요. 이런 건 덮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정의감에서. 그런데 그 순간 엄마가 올케를 향해 소리쳤어요. 거짓말 마라. 네가 무슨 정의감이야. 네가 정말로. 엄마가 거기까지 말하다가 올케랑 눈이 마주치자 흠칫 입을 다무셨어요. 마치 그 다음 말을 하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요. 올케가 엄마를 향해 눈을 가느다랗게 뜨는데 그 눈빛에 뭔가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엄마는 그 눈빛에 겁먹은 듯 그대로 고개를 떨궜어요. 전 그때 알았어요. 이 두 사람 사이에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는 걸요. 엄마가 저렇게 하고 싶은 말을 삼키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올케 말 다 사실이야? 엄마가 정말 이거 숨긴 거야? 왜? 도대체 왜 그랬어? 엄마는 대답 대신 그저 편지 뭉치를 더 꼭 끌어안으셨어요. 얼굴에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 무슨 말을 하려다가도 올케를 흘끗 보고는 입을 다물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 무거운 침묵을 깬 건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편지에서 눈을 떼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케를 봤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아까랑은 완전히 달랐어요. 흔들리던 눈빛이 아니라 아주 서늘하게 가라앉은 눈빛이었죠. 재수씨. 남편이 올케를 부르는 목소리가 낮게 깔렸는데 그런 남편 목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하나만 물읍시다. 재수씨는 이 편지를 언제 처음 봤어요? 올케가 순간 움찔하더라고요. 그런데 뻔뻔하게 대꾸했어요.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중요한 건 어머님이 아주버님을 오랜 세월 속였다는 거죠. 내가 묻잖아요. 언제 처음 봤는지. 남편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어요. 올케는 잠깐 말문이 막히더니 갑자기 더 발끈했어요. 몇 년 전에요. 우연히 어머님 따라왔다가 발견했어요. 그게 뭐 잘못됐어요? 남편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손에 편지를 든 채로요. 그러고는 엄마 쪽으로 걸어가더니 엄마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어요. 그리고 아주 또박또박 물었어요. 장모님, 재수씨가 이걸 발견하고 나서부터 장모님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전 그 순간 머리가 쭈뼛 섰어요. 엄마 통장에서 자꾸 빠져나가던 그 목돈, 올케가 살뜰히 챙기는 척하며 들락거리던 그 세월, 그게 전부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엄마가 남편을 보면서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미안해 이서방. 미안하네. 제가 이 편지를 받다고 이걸 세상에 알리겠다고 했어. 자네 아버지 유산을 내가 깔고 앉았다고 다 말하겠다고. 그럼 자네가 배신감 들어서 우리 딸 보기도 싫어할까봐. 나 원망하고 그럴까봐 그게 무서워서. 엄마가 흐느끼느라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다시 입을 여셨어요. 그러면서 그게 싫으면 돈을 내놓으라고 했어. 다달이 얼마씩 가져오라고. 안 그럼 다 까발리겠다고.
나는 자네가 상처받을까봐, 자네가 아버지 원망만 하다 끝날까봐 그게 무서워서 제가 달라는 대로 다 줬어. 내 통장이 바닥날 때까지.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집까지 팔라고 하길래. 엄마 말을 듣고 전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러니까 올케가 이 편지를 빌미로 우리 엄마를 협박해온 거였어요. 입막음 값으로 엄마 돈을 뜯어온 거였죠. 올케가 사다 바치던 보약이며 전기장판이며 그게 다 엄마 돈으로 산 거였어요. 그 돈으로 생색까지 내면서요. 얼마 전에 집을 갑자기 내놓은 것도 전부 이 협박 때문이었어요. 전 올케를 휙 돌아봤어요. 지금 엄마가 하는 말 다 사실이야? 이걸로 여태 우리 엄마를 협박했냐고, 올케! 올케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뻔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협박이라뇨. 전 그냥 잘못하신 걸 바로잡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괜히 어머님이 미안하니까 저한테 성의를 표하신 거고요. 용돈 그냥 몇 번 주신 거잖아요. 안 그래요, 어머님? 그 말에 엄마가 몸서리를 치셨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 상황에도 이상하리만치 침착했어요. 오히려 저보다 더요. 마치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요. 그때 남편이 편지를 접어 가슴 안주머니에 넣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올케를 똑바로 보면서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재수씨, 나 사실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남편을 봤어요. 짐작하고 있었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올케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남편이 다시 말을 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얼마 전 딱 한 번 나한테 연락을 했었어요. 병원인데 한 번만 와달라고. 근데도 난 안 갔죠. 죽어도 그 사람 얼굴 안 볼 생각이었으니까. 근데 자꾸 마음이 쓰여서 병원 앞까진 갔었어요. 들어가진 못하고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그냥 돌아섰지만요. 그때부터 남편 목소리가 조금씩 떨렸어요. 그런데 그때 그 병원에서 나오는 사람을 봤어요. 장모님이더라고.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남편이 저를 돌아봤어요. 난 그게 내내 이상했어요. 우리 장모님이 왜 아버지 병원에서 나오지? 두 사람이 무슨 사이길래? 그러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또 장모님 뒷모습을 봤고 그때부터 어렴풋이 알았어요. 두 분 사이에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구나. 그리고 우리 장모님, 그 무뚝뚝한 양반이 아무 이유 없이 나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당신 딸을 줬을 리가 없다는 것도. 그때 엄마가 30년을 눌러 참았던 이야기를 마침내 꺼냈어요. 목소리가 갈라지고 떨리긴 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했어요. 네 아버지랑 우리 남편이 중마고우였어. 둘도 없는 친구였지. 그이가 공사장에서 그렇게 허망하게 가고 나서 나 혼자 애들 데리고 죽지 못해 살 때 네 아버지가 우리를 살렸다. 어떻게든 살아보라고. 명절마다 말도 없이 쌀 놓고 가던 그 사람이 자네 아버지야.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어릴 적 우리 집 문 앞에 쌀을 놓고 간 그 아저씨가 시아버지였다는 건 알았지만 그 뒷이야기는 저도 그날 처음 듣는 거였거든요. 그뿐이 아니야. 네 오빠 대학 갈 때도 등록금 없어서 내가 밤새 동동거리고 있으면 어찌 알고 다음날 봉투가 딱 놓여 있었어. 네 대학 갈 때도 막내 장가 갈 때도 우리 집 사정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때그때 도와줬다. 너희를 다 키운 거나 마찬가지야. 전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그렇게 당연하게 다닌 학교가 우리 삼남매가 배우고 산 그 모든 게 다 시아버지 덕이었다뇨. 아이 엄마, 그걸 왜 여태 한마디도 안 했어? 난 그것도 모르고. 엄마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훔치셨어요. 그 사람이 신신당부를 했거든. 절대 애들한텐 티내지 말라고. 자기가 도왔다는 걸 알면 애들이 기 못 펴고 산다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당당하게 크게 놔두라고. 그래서 혼자만 알고 평생 가슴에 묻고 산 거야. 전 그만 목이 메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남의 자식 셋 대학까지 키워놓고도 생색 한 번 안 내고 오히려 티낼까봐 그렇게 조심을 할까요? 왜 그렇게까지 우릴 거뒀는지 아니? 네 아버지가 세상 뜨면서 부탁했대. 나 잘못되거든 우리 식구들 자네가 봐달라고. 그 부탁 하나를 평생 목숨처럼 지킨 거야. 그제야 알았어요. 그 무뚝뚝하고 말없던 아저씨가 사실은 죽은 친구와 약속을 지키려고 자기 병든 몸을 이끌고 남의 자식 셋을 제 자식처럼 걷어온 사람이었다는 걸요. 남편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엄마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것도 난 알아. 왜 사라졌는지. 죽기 전에야 나한테 말해주더라고. 암이 와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처자식한테 병수발 시키기 싫어서, 짐이 되기 싫어서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혼자 떠나 살았다고. 남의 자식은 그렇게 거두면서 정작 자기 자식한텐 짐 될까봐 곁에도 못 간 사람이야, 네 아버지가. 남편은 평생 아버지가 처자식을 버리고 저 혼자 편하게 살다 간 사람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병든 몸으로 가족한테 짐 될까봐 혼자 떠나서 그 긴 세월을 홀로 앓다간 거였어요. 그 사람이 떠나면서 나한테 부탁했다. 아들 계속 잘 봐달라고. 애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잘 사는 것 같아 눈 감아도 마음이 놓이겠다고. 그리고 이 편지랑 돈은 정말 힘들 때 주라고. 근데 절대 자기가 보냈다는 말은 하지 말라고 했어. 자네가 아버지 돈 받는 건 죽어도 싫어할 거라고. 그러니 그냥 몰래 도와주라고. 그제야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남편이 무너지듯 엄마 손을 붙잡았어요. 그럼 아버지가 절 버린 게 아니었어요? 전 아무것도 모르고 원망만 했는데. 버리다니, 널 얼마나 아꼈는데. 좋은 심성까지 그대로 닮아서 네 아버지 빼다 박았어. 내가 그러니까 우리 딸 줬지. 난 그 사람 마지막 부탁 지키느라 못 주고 있었던 거야. 어디 가서 자네가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선뜻 못 주고. 근데 그걸 제가 보고. 엄마가 올케를 보며 오열하셨어요. 그 눈물에서 그동안 남편한테 진 마음의 빚이, 그리고 차마 말 못하고 있었던 그 미안함이 얼마나 컸는지가 느껴졌어요. 그때 남편이 천천히 일어나서 올케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이 말을 했어요. 재수씨, 이 편지가 뭔지 알아요? 이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남긴 마지막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장모님이 목숨처럼 지킨 약속이고요. 그걸 이용해서 재수씨가 장모님 돈을 뜯어냈어요? 아니, 사람이에요? 이걸로 우리 장모님을 그렇게 괴롭혔던 거냐고요? 올케가 놀라서 뒷걸음질 쳤어요. 남편이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재수씨 사업이 잘 돼서 그렇게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두르고 다닌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우리 장모님 피 같은 돈이었네요. 협박해서 뜯은 돈으로. 올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는 거예요. 증거 있어요? 내가 협박했다는 증거 있냐고요? 다 어머님이 주신 거예요. 강요 안 했어. 그 말에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맞아요. 이런 사람한테는 감정에 호소해봐야 소용없어요. 제대로 된 증거가 필요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여태 넋놓고 계시던 엄마가 눈물을 훔치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증거 있다. 엄마가 품속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꺼내셨어요. 핸드폰이었어요. 전 그걸 보고 떠오른 게 있었어요. 얼마 전에 엄마 집에 갔을 때 엄마가 핸드폰으로 어색하게 만지작거리더니 녹음 기능이 있는지를 넌지시 묻더라고요. 제가 알려드리고 어디에 필요하냐니까 얼버무리셨죠. 전 그땐 그냥 엄마가 신기해서 그런 게 궁금했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엄마가 그 서툰 손으로 올케가 올 때마다 몰래 녹음 단추를 눌러두셨던 거예요.
언젠가 이 억울함을 밝힐 날이 올 걸 생각하면서요. 80 넘은 양반이 협박당하면서도 당하고만 있지 않으려고 떨리는 손으로 그걸 다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엄마가 핸드폰을 저한테 내밀면서 말했어요. 어떻게 트는지는 몰라. 그냥 저것이 올 때마다 이것만 눌러놨어. 거기 다 있을 거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 목록을 찾았어요. 날짜별로 파일이 수십 개나 쌓여 있더라고요. 저는 그중 하나를 눌러 틀었어요. 마당에 올케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죠. 어머님, 이거 세상에 알려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사위 유산 가로챈 노인네라고 소문나면 이제 딸이랑 사위 얼굴 못 봐요? 그러니까 이번 달치 얼른 준비하세요. 저 그렇게 오랜 못 기다려요. 그리고 최근에 녹음된 파일 하나를 더 틀었어요. 이번엔 더 노골적이었어요. 어머님, 이제 얼마 없다면서요. 그럼 집이라도 파셔야지 어떡해요. 집 정리해서 저 주시면 저도 더는 이 편지 얘기 안 꺼내는 걸로 할게요. 저만 입국 다물면 아무도 몰라요. 그 순간 올케 얼굴이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렸어요. 어머님, 언제 이걸 다 녹음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왜? 늙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지? 자식 지키려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무서운 일을 혼자 감당하면서도 이렇게 야무지게 증거를 모아두셨다뇨. 얼마나 무섭고 외로우셨을까. 그러면서도 얼마나 이를 악무셨을까 싶어서요. 저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녹음 단추를 누르던 엄마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저는 올케한테 다가가서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를 했어요. 우리 엄마가 뭘 지켜온 건지 올케는 죽을 때까지 모를 거야. 이거 돈 아니야. 부모님의 마지막 마음이고 산 사람의 약속이야. 근데 올케는 그걸 돈으로만 봤어. 그게 너라는 인간 그릇이야. 그리고 남편이 마지막을 정리했어요. 남편은 그 편지와 핸드폰을 챙기며 말했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 일 아니에요. 장모님 협박해서 돈 뜯어낸 거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난 이거 정식으로 법에 맡길 겁니다. 재수 씨라고 봐주는 그런 거 없어요. 그제야 상황 판단이 됐는지 올케가 사색이 돼서 빌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돈 다 돌려드릴게요. 제발 그것만은... 돈은 당연히 다 돌려받을 거고요. 그거랑 죗값은 별개예요. 우리 장모님이 재수 씨 때문에 어떤 지옥에서 여태 사셨는지 모르잖아요. 그 대가를 치러야죠. 남편은 정말로 그렇게 했어요. 그동안 뜯긴 돈은 엄마 통장 내역과 녹음을 근거로 한 푼도 빠짐없이 다 돌려받았어요. 그리고 협박한 죄로 정식으로 고소해서 올케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했죠. 그렇게 돈 냄새 안 난 기가 막히게 맞던 올케가 그 잘난 머리로 굴린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어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남동생한테 올케가 매달렸어요. 여보, 이건 오해야. 내 말 좀. 그런데 남동생이 그 손을 탁 뿌리쳤어요. 동생도 아내가 사업이 잘 돼 돈을 버는 줄로만 알았지 그게 다 엄마 등을 쳐서 나온 돈인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동생은 엄마 앞에 주저앉아 고개를 못 들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 사이도 그날로 끝이 나 결국 갈라섰고요. 모든 게 정리되고 그제야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엄마랑 우리 남편을 그렇게 우습게 봤던 사람이 결국 제 발밑을 못 보고 무너지는 걸 봤으니까요. 그날 이후 남편은 아버지의 편지를 밤새 읽고 또 읽었어요. 저는 그 옆에 가만히 앉아서 그냥 지켜만 봤죠. 새벽녘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난 평생 아버지를 미워했는데 아버진 날 잊은 적이 없었네. 난 그것도 모르고... 저는 남편 등을 가만히 쓸어줬어요. 이제라도 알았잖아. 아버님도 이제 편히 눈 감으실 거야. 시아버지가 남긴 그 돈은요, 사실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 양반이 정미소를 하면서 평생 모은 걸 마지막에 다 정리해서 남긴 거였으니까요. 우리는 그 돈으로 새빵을 벗어났어요. 평생 이사 걱정에 전셋값 걱정에 시달리던 우리가 처음으로 두 다리 뻗고 자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집보다 더 좋았던 게 있어요. 바로 우리 남편이 가슴속에 응어리진 원망을 지워낸 거예요.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던 사람이 이제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살게 됐어요. 그게 저는 제일 좋았어요. 돈으로는 못 사는 거니까요. 그리고 남편은 그 돈의 일부를 뚝 떼서 우리 엄마 앞으로 조용히 정리해줬어요. 장모님, 이건 아버지 대신 제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마지막 부탁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 주신 것도요. 이제 그 짐 다 내려놓으세요. 엄마가 남편 손을 붙잡고 어린애처럼 우셨어요. 돌이켜보면 저는 참 어리석었어요. 남편을 원망하고 올케한테 기죽어 살았던 세월. 엄마의 무뚝뚝함을 서운해했던 것, 그게 다 제가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일을 겪으며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은요, 정말 끝까지 봐야 알아요. 당장 눈앞에 돈 잘 벌고 번쩍번쩍한 사람이 잘난 사람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은 사람이 못난 사람 같지만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 알게 돼요. 누가 진짜 값진 걸 지키며 살았는지를요. 번쩍이던 올케는 결국 제 욕심에 무너졌고 미련해 보이던 남편은 아버지의 사랑을 되찾고 오랜 원망을 내려놨어요. 무뚝뚝하던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속을 지킨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실은 우리가 못 보는 가장 소중한 걸 지키고 있는지도 몰라요. 전 그걸 이 나이에 알았지만 여러분은 조금 더 일찍 아셨으면 좋겠어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